잘 쉬고 오셨습니까? 제가 1강 때는 부동산은 총론 부분이고 그 총론 부분에서 지금 바로 열심히 외워야 될 내용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해를 많이 도모할 내용도 사실 없었기 때문에 토지의 분류, 토지의 용어, 그 다음 주택의 분류, 그리고 각각의 인문적인 특성, 자연적 특성 뭐 이런 내용들을 설명드릴 때만 구분하는 포인트들을 잡아드리면서 넘어갔었답니다. 1교시 때 외우셔야 될 내용은 복합개념, 법경기 정도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파트 2에 부동산학 강론이 나오는데 제1장에 부동산 경제론이 있고 2장에 시장론, 입지론, 공간 구조론, 3장에 정책론, 4장에 투자론, 5장에 금융론, 6장에 개발론, 관리론 이렇게 내용들이 나온답니다. 이 부분부터는 각각 출제 빈도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중에 저한테 만약에 이 중에 딱 하나만 공부하고 시험장 들어가야 된다면 뭘 공부하고 들어갈까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무조건 제1장의 부동산 경제론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강생분들이 실제로 공부해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고, 이 경제론이 결론은 경제론에 입각해서 결국 정책이 짜여지기 때문에 경제론을 이해 못하면 정책론을 이해하기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경제론을 잘 모르는 순간 투자론, 금융론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 경제론을 정확하게 잡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징이 경제론 부분에서 최대한 그래프를 그리지 않으면서 바로바로 판단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드릴 겁니다. 제발 저를 믿으시고 열심히 한번 따라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꼭 출제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출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분하는 방법대로만 정확히 꼭 익혀주십시오. 자, 이제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 경제론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근데 이 수요와 공급 부분에서 뭘 기억해 두시면 되냐면, 여러분 제가 1교시에서 1강에서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설명드리면서 시장 경제를 기억해 보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그 순간까지 시장 경제였다. 그래서 경제가 나오면 시장, 시장이 나오면 경제였습니다. 그러면 경제론은 결국은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은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 수요자와 팔겠다는 사람 공급자가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시장이더라. 근데 그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 수요와 공급을 좌우한답니다.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가격이었답니다. 가격. 그래서 앞으로 경제론 부분에서는 우리는 주요하게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 시장의 중심인 가격과의 관계를 따지면서 내용들을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수요는 수요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1번 유량 개념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유량과 저량 개념을 꼭 집어서 별도로 시험 문제 내기도 하는데 유량은 플로우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흘러가는 양이다. 그리하여 일정 기간 동안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 이게 바로 수요량이 된답니다. 그래서 수요의 개념은 유량 개념이지 저량 개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수요의 개념은 사전적 개념이냐 사후적 개념이냐 얘를 구분하는데 1사자입니다. 걔가 이루어지기 전이냐 후냐 이겁니다. 그럼 사고 판단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전적 개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는 이미 산 양이 아니라 앞으로 살 양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후적 개념이 아니라 사전적 개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따지는 수요는 유효 수요를 따질 텐데 제일 중요한 건 시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시장에 효과 있는 수요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유효 수요냐면 사고자 하는 욕구만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사고 싶어 경쟁해봤자 시장 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건 사고자 하는 욕구에 플러스 살 수 있는 능력, 구매력이 있는 상태의 수요만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유효한 수요가 됩니다. 이때 구매력은 자신의 돈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남에게 빌린 돈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대출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시장 내 유효 수요는 증가하기도 합니다. 그때 유효 수요의 반대 개념은 무효 수요가 아니라 잠재적 수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잠재적 수요냐면 지금 현재는 사고자 하는 욕구는 있지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시장에 유효한 수요는 아니지만 나중에 구매력을 갖추게 되면 다시 뭐로 나타날 수 있다? 유효 수요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밑바닥에 깔려져 있는 수요, 잠재적 수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개념들의 각각의 내용들을 볼 텐데 제일 중요한 건 유량 개념의 비교입니다. 그래서 유량과 저량의 비교를 이제 보시면
첫 번째, 유량은 흐를 유자입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유량이라고 적어놓고 뉴량이라고 적어놨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새롭게 흘러간 양,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새롭게 흘러간 양입니다. 새롭게. 그래서 기존 게 누적된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량이라는 것은 기존 양이 포함된 개념이 아니고 새롭게 흘러간 양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양이다. 그래서 일정 기간의 유량과 일정 기간의 유량은 더하기가 가능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에 새롭게 만들어진 양, 또 일정 기간 그 기간에 새롭게 만들어진 양을 각각의 이 기간을 더해서 둘을 더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량은 쌓여져 있는 양이랍니다. 저축할 때 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쌓여진 양, 일정 시점까지 판단의 대상인 기준인 일정 시점까지 누적돼서 쌓여진 양입니다. 그래서 얘는 기존 양이 이미 모두 더해져 있습니다. 최후 시점에는 기존의 양들이 다 이미 더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시점의 저량과 일정 시점의 저량은 더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일정 시점의 저량에는 그 전 시점의 저량이 이미 누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2018년도에 신규 주택이 그 해당 지역에 1만 채만큼이 공급이 됐답니다. 그럼 얘는 2018년도에 1만 채가 새롭게 공급이 된 겁니다. 그 다음 2019년도에 신규 주택이 공급된 양이 얼마인가 봤더니 새롭게 1만 채가 공급이 됐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이 해당 지역의 신규 주택이 2만 채만큼 공급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얘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더라. 얘는 더하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더하기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 양은 이 기간 동안에 새롭게 만들어진 양이구나. 그래서 이 D시점에 나온 이 1만 채가 앞에 것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만들어진 양, 얘는 유량입니다. 신규주택 양은. 그러면 두 번째로 2018년도에 기존 주택량이 100만 채가 누적돼 있었습니다. 100만 채랍니다. 기존 주택량이. 그때 이 기존 주택량을 뭐라고도 하냐면 주택 재고량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주택 재고량에는 이 주택 100만 채 중에는 2000년도에 만들어진 주택도 있을 것이고 1990년에 만들어진 주택도 심지어 누적돼 있을 겁니다. 계속 다 쌓여져서 2018년도에 100만 채가 지금 누적된 양입니다. 그런데 2019년을 봤더니 2019년도에 해당 지역의 기존 주택량이 얼마인가 봤더니 101만 채가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기존 주택량은 201만 채가 공급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왜 없냐면 이미 2019년도에 101만 채에는 2018년까지의 100만 채가 이미 누적돼 있더라는 겁니다. 쌓여져 있더라. 그래서 얘는 기존의 양이 이미 다 더해져 있었기 때문에 일정 시점의 저량과 일정 시점의 저량은 지금 더하기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하기가 불가능한 순간, 어색한 순간 얘는 쌓여진 양이구나. 뭐라고 대답한다? 저량이라고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뭐라고 있는지 정확히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량인지 저량인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가정해 보십시오. 그래서 둘을 더할 수 있다라면 각각이 새롭게 만들어진 양이구나. 누적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유량이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겁니다. 근데 더하기가 불가능하다면 걔는 이미 D시점에 있는 게 앞시점의 것들이 다 이미 누적돼서 더해져 있구나라고 저량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된답니다. 그럼 이제 또 연습입니다. 2018년도에 주택 거래량이 3만 채만큼이 거래됐답니다. 그럼 얘는 기존의 것이 누적되어 있는 겁니까? 여러분 2018년도에 새롭게 3만 채가 거래된 겁니까? 새롭게 3만 채가 거래된 겁니다. 자, 2019년도를 봤더니 주택 거래량이 5만 채만큼이 거래가 됐답니다. 새롭게. 그러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해당 지역에서 주택 거래량은 8만 채만큼 거래됐다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얘 더하기 가능하더라. 더하기 가능한 거 보니까 얘는 뭐다? 유량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2018년도에 소득이 2018년도에 5천만 원입니다. 그럼 이 2018년도에 소득 5천만 원은
2017년까지 소득이 누적돼 있는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 새롭게 나온 양일 겁니다. 당연히. 그 다음 2019년도에 소득을 봤더니 얘가 6천만 원이랍니다. 6천만 원. 새롭게 6천만 원 소득이 또 생긴 겁니다. 그럼 우리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소득은 1억 1천만 원만큼 발생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더하기 가능합니다. 더하기 가능한 순간 얘는 뭐다? 유량인 겁니다. 유량. 그 다음 이번에는 2018년도에 통화량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 500조 원이 있었답니다. 일정 시점에 판단해 봤더니 그 다음 2018년도에 봤더니 2018년도에 500조였는데 2019년도에 판단했더니 통화량이 얘가 600조 원이랍니다. 그러면 지금 2019년도 이 시점에 600조 원에는 2018년까지의 100조 원이 지금 이미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통화량은 1100조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답니다. 그럼 얘는 더하기가 불가능한 순간 뭐라고 얘기한다? 저량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키 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2019년도의 통화량 600조 원에는 이미 2018년도에 500조 원이 누적돼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기존 것이 쌓여져 있느냐? 저량이더라.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대로 유량과 저량의 개념을 구분해 보셨다라면 그 방법을 이용해 보신다라면 이걸 다른 암기 방법을 동원해서까지 암기하실 필요는 절대로 없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시험에 또 역시 엄청나게 자주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내용.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라는 걸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요의 법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수요의 법칙은 아까 제가 시장은 무엇과 무엇이 만나는 곳이라는 얘기를 했습니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입니다. 근데 그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다? 가격입니다. 그러면 수요의 법칙은 시장의 중심인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그게 수요의 법칙입니다. 그 말은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 공급의 법칙은 시장의 중심인 뭐와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얘기해 줄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다시피 가격이 올라가면 해당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는 수요량을 사겠다는 양을 늘립니까 줄입니까? 줄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 반비례 반비례 관계. 이게 바로 수요의 법칙입니다. 그때 이렇게 수요의 법칙이 나타나는 건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효과가 발생해서 수요량이 감소한다. 가격 효과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효과라고 얘기하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서 효과. 그러면 이때 가격 효과에는 대체 효과가 있고 소득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대체 효과는 해당 재화의 가격이 올라면 해당 재화와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는 대체재로 대체되는 효과에 따라 넘어가 버리니까 해당 재화의 수량은 대체된 수량만큼 줄어든다. 얘를 대체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해당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 만약에 소득이 똑같이 100만 원인데 그냥 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만 원인데 이때 가격 자체가 얼마였냐면 1,000원이었습니다. 1,000원이었다. 사이다 한 병에. 그럼 얘는 사이다를 10병을 사 마실 수 있는 소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이다 가격이 2,000원 올라가 버리면 소득이 똑같더라도 명목적인 소득은 만 원 똑같지만 이제 실질적인 소득은 사이다를 5병밖에 못 사 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당 재화의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되는 효과에 따라 소득이 주니까 수요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답니다. 앞으로 살 양이. 그리하여 얘를 소득 효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수요의 법칙인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요의 법칙은 시장의 중심인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가 반비례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요는 하나의 수요는 가격과 수요량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얘는 곡선 하나로 나타나지더라는 겁니다. 이따 바로 보실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장의 중심은 only 원입니다. 원. 정말 중요한 내용. 얘는 바로 뭐였다? 가격이었습니다. 가격. 그래서 수요의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 공급의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얘기하더라. 그럼 이제 그래프로 보면 지금 이 그래프에서 세로축은 가격입니다, 여러분. 가로축은 수요량이 됩니다. 그때 단위당 가격이 100원일 때 이때 사겠다는 양이 살 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겠다는 양이 몇 개였냐면 50개를 사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제 50개 단위당 가격 100원에 연결한 점, 이 만나는 점, 얘는 A점이라고 얘기하고 A점은 가격 100원과 수요량 지금 50개의 조합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단위당 가격 500원일 때는 가격이 높으니까 수요량이 줄었을 겁니다. 그래서 10개를 사겠다고 얘기를 했다면 얘를 역시 점으로 연결하면 얘는 B점으로 가격 500원과 수요량 10개의 조합인 겁니다. 그럼 이 점 2개를 연결하면 이와 같은 선이 나오는데 지금의 이 선은 단순히 점 2개, 가격과 수요량의 조합인 점 2개의 연결이 아니라 이 안에 무수히 많은 점들의 모임이 선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가격과 수요량의 조합을 얘를 바로 곡선 하나, 수요를 나타내는 곡선이라고 얘기해서 얘를 수요 곡선이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의 이 곡선은 단순한 점 2개의 연결이 아닌 가격과 수요량의 조합인 무수히 많은 점들의 모임이랍니다. 그 수요 하나가 지금 뭐 하나로 표현되고 있다? 곡선 하나로.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곡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결국은 수요를 나타내는 곡선의 줄임말인 겁니다. 그래서 수요 하나가 무엇 하나로 표현되고 있다? 곡선 하나로 표현되고 있다. 그 말은 곡선의 변화가 만약에 곡선 자체가 변화하면 걔는 무엇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곡선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래서 이 곡선 상에서 점이 그냥 이동하고 다니고 있다면 걔는 곡선의 변화가 아니므로 무엇의 변화가 아니다? 수요의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걔를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내용을 보면 자, 아까 내용 그대로입니다. 점 2개를 연결해서 선을 만들었습니다. 이 선은 단순히 가격과 수요량의 조합인 점 2개의 연결이 아니라 이 안에 무수히 많은 점들의 모임이더라. 가격과 수요량의 조합인. 그래서 무수히 많은 가격과 수요량의 조합의 모임을 얘를 하나의 곡선으로 표현됐고 얘를 뭐라고 얘기한다? 수요 하나라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지금 곡선 1이 나온 겁니다. 그럼 곡선 1은 하나의 수요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시장에 이제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소득 증가가 나타난 겁니다. 소득이 전반적으로 다 증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소득이 증가되면 동일한 가격에서 이제 사겠다는 양이 늘 겁니다. 소득 증가에 따라서. 그래서 동일한 가격 100원일 때 원래는 사겠다는 양이 50개였는데 이제 사겠다는 양이 55개로 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점이 이렇게 빠져나옵니까? 노란 선상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노란 선상에서 우측으로 빠져나온 이렇게 파란색 점이 찍히더라는 겁니다. 찍혔습니다. 그러면 이 점은 A-로 단위당 가격 100원에 수요량 55개가 연결된 하나의 또 다른 조합이 나온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단위당 가격 500원일 때 원래는 사겠다는 양이 몇 개였는데 10개였는데 소득 증가로 동일한 가격 500원일 때 사겠다는 양이 13개로 늘어버린 겁니다. 그럼 점이 하나 나오는데 이 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의 곡선, 노란 곡선 위에 있습니까? 밖으로 삐져나갔다? 오른쪽으로 삐져나간 파란 점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소득 증가라는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함에 따라 동일한 가격에서 수요량이 변화해서 지금 수요량이 증가합니다. 원래 곡선 위에 점이 아니라 곡선 밖으로 빠져나간 점이 2개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두 점을 연결하면 이제 이와 같은 선이 나올 겁니다. 그럼 지금의 이 파란 선은 곡선 2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수요지 않습니까? 곡선 2는. 그럼 지금 곡선 1이 곡선 2로 변화했습니까? 지금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곡선 자체의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그럼 곡선 자체의 변화가 나타났다면 얘를 뭐라고 얘기한다?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요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곡선 하나가 무엇 하나다? 수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곡선 자체의 변화가 나타나면 얘는 무엇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인 겁니다. 이 수요의 변화를 나타내는 건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했을 때입니다. 그럼 가격 이외의 요인은 아까 제가 딱 하나밖에 없는 게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게 바로 가격이었다. 해당 재화의 가격, 얘를 뺀 나머진 다 해당 재화 가격 이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공식이 있는데 무조건 그냥 외우시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를 구분하는 공부를 계속해서 할 겁니다. 그때 제가 아니면 다른 선생님이 아니면 다른 교재에서 다른 문제를 풀 때 수요의 변화인지 수요량의 변화인지를 여러분에게 구분짓는 문제를 낼 수 있답니다.
제대로 구분하실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답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들은 무조건 뭐라고 그냥 대답을 하시면 되냐면 수요의 변화라고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곡선 자체, 곡선의 변화라고 대답하십시오. 무조건. 그때 무조건 다 가격 이외인 것만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럼 딱 하나, 뭐만 떴을 때 해당 재화의 가격이 떴을 때만,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화했을 때만 그 곡선상에서 원래 조합 안에서 점으로 움직여 다니더라는 겁니다. 걔만 바로 수요량이 변하고, 단순한 수요량이 변하고, 걔만 곡선상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답니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 수요랍니다. 그럼 해당 재화가 뭡니까, 여러분? 당의 재화가 지금 아파트지 않습니까? 그럼 아파트 수요의 경우에는 딱 뭐만 해당 재화의 가격입니까? 아파트 가격 변화만 얘는 가격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얘만 수요량의 변화, 얘만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 된다. 그럼 이번엔 연립주택 수요랍니다. 그럼 지금 해당 재화가 연립주택인 겁니다. 그럼 연립주택 수요에서는 뭐만 가격이다? 연립주택 가격만 가격의 변화인 겁니다. 그럼 얘를 뺀 나머지는 다 가격 이외입니다. 그럼 걔는 수요의 변화고 걔는 다 곡선 자체의 변화가 되더라. 그러면 아파트 수요의 경우에 해당 재화는 아파트인데 연립주택 가격이 변화했다면 얘는 가격의 변화입니까? 가격 이외의 변화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파트 수요에서는 뭐만 가격이다? 아파트 가격만 가격. 그러면 지금 연립주택 가격은 아파트 가격 이외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가격 이외니까. 가격 이외니까. 당연히 수요의 변화, 당연히 곡선 자체가 변화하는 겁니다. 이게 구분하는 포인트더라. 그래서 지금 얘는 수요의 변화고 곡선 자체의 변화가 된답니다. 그럼 이제 또 하나 비교해 보시는 게 가격 상승과 가격 상승 예상입니다. 그럼 둘 다 가격 상승까지는 똑같은데 하나는 가격 상승에서 끝났고 다른 건 가격 상승 예상까지 가는 겁니다. 둘이 뭐가 다른지 보시면 첫 번째, 현재 가격이 1억이랍니다. 그때 현재 가격이 1억 2천으로 변화한답니다. 변화했다. 그럼 얘는 가격이 변화한 겁니까? 현재 가격이 1억에서 1억 2천으로 변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말 그대로 가격의 변화입니다. 가격 변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수요량이 변하고 얘는 곡선상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현재 가격은 1억인데 앞으로 미래 가격이 1억 2천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답니다. 언제? 현재 시점에. 그럼 지금 현재의 가격은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변하지 않았답니다. 그럼 얘는 가격의 변화가 아니니까 가격 이외의 변화일 것이고, 그럼 가격 이외의 변화면 얘는 수요의 변화고 얘는 바로 곡선 자체의 변화로 나타날 겁니다. 구분 꼭 하십시오. 그 다음 이제 재화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질이 높은 재화는 뭐겠습니까? 우등재. 질이 낮은 재화는 뭐라고 하겠다? 열등재라고 할 겁니다. 그때 정상재, 열등재의 개념을 이제 구분해 볼 텐데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정확하게 따라오셔야 됩니다. 첫 번째, 소득이 증가하니까 해당 재화의 수요가 증가했답니다. 소득이 전부 다 증가하니까 해당 재화의 수요가 증가한답니다. 그러면 이 해당 재화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쓰는 재화입니까? 네. 그럼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쓰는 재화는 질이 높은 재화겠다? 그래서 얘를 우등재라고 합니다. 근데 우등재라는 표현보다는 얘를 정상재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쓴답니다. 이번에는 소득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전에보다. 그랬더니 해당 재화의 수요가 줄어든답니다. 그 말은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은 쓰지 않는 재화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질이 높은 재화다, 낮은 재화다? 낮은 재화입니다. 얘는 열등재일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대단하게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럼 이번엔 소득 수준이 전에보다 떨어졌습니다. 소득 수준이. 그랬더니 해당 재화의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럼 이 말은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은 못 쓰는 재화란 얘기 아닙니까? 그럼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은 못 쓰는 재화라는 건 질이 높은 재화, 우등재, 정상재일 겁니다. 이번에는 소득이 전에보다 낮아지니까 해당 재화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럼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쓰는 재화다? 고로 얘는 질이 나쁜 재화, 열등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결론은 지금 정상재인지 열등재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소득과 수요의 방향을 따진 겁니다. 해당 재화에. 그때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재화는 얘는 정상재,
우등제고, 소득과 수요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제와는 얘는 열등제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꼭 기억하십시오. 소득과 수요는, 자차 생각해 보십시오. 소득과 수요는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 수요를 늘리는 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수요를 줄이는 게 정상입니까? 수요를 늘리는 게. 그럼 소득이 줄었는데 디립다 쓰고 죽어버리겠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소득이 줄면 수요가 주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소득과 수요는 같은 방향 움직이는 게 정상이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십시오.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소득과 수요가 반대로 움직이면 얘는 열등제라고 판단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정상제, 열등제의 판단은 뭐가 꼭 주어져야 된다? 소득과의 방향이 주어져야 됩니다. 같은 방향 움직이면 정상제, 반대 방향은 열등제. 그때 정상제와 열등제의 이제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해당 제와의 가격이 상승하자 수요량이 감소했답니다. 그럼 얘는 정상제입니까? 열등제입니까? 여러분? 예, 당연히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판단이 불가능한 이유는 지금 이 내용에서 정상제, 열등제의 구분은 반드시 뭐가 주어져야지만 판단할 수 있다? 소득과의 방향이 주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급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고급주택 수요량은 전에보다 줄어듭니다. 저급주택 가격 올라가도 저급주택 수요량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정상제든 열등제든 수요의 법칙은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요의 법칙이 적용되는 걸 보고 정상제, 열등제 구분 못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 그 다음 두 번째. 오로지 소득과 수요의 움직임 방향을 줘야지만 우리는 정상제인지 열등제인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자, 정확히 기억하셨는지 연습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급주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고급주택은 정상제입니까? 열등제입니까? 그럼 분명히 지금 뭐라고 대답하실 거냐면 우등제, 고급이니까. 정상제야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왜 대답하시면 안 됩니까? 제가 정상제, 열등제 판단은 반드시 뭐가 주어져야 된다? 소득과의 방향이 주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뭘 줬냐면 고급주택은 소득 수준이 증가할수록 고급주택의 수요는 증가한다는 걸 줬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급주택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정상제, 우등제라고 판단할 수 있답니다. 그럼 이번엔 저급주택이 있답니다. 저급주택. 그럼 저급주택, 저가주택은 열등제입니까? 정상제입니까? 여러분?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뭘 줘야 된다? 소득과의 방향을 줘야 됩니다. 봤더니 소득 수준이 증가하니까 더 이상 저급주택이 안 살아서 저급주택의 수요가 감소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소득과 반대 방향 움직이니까 얘는 뭐다? 열등제라고 이제 판단이 가능하답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정상제, 열등제의 판단은 반드시 뭐와의 방향이 주어져야 된다? 소득과의 방향이 주어져야 된다. 소득 증가 시 수요량이 증가하는지 수요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판단해 줘야 됩니다. 이게 정상제와 열등제의 구분. 자, 이제 연관제와 독립제의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보시는 순간 연관제는 관련이 있는 제화입니까, 여러분? 독립제는 독립된 제화입니까? 관련이 없을 겁니다. 자, 이제 봅니다. 첫 번째, A제화의 가격이 올라갔더니 B제화의 수요량은 불변이랍니다. B제화의 수요에는 변화가 없답니다. 그럼 A제화와 B제화는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B제화는 A제화와 독립제 관계에 있는 겁니다. B제화는 A제화의 독립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A제화의 가격이 올라갔더니 C제화의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우선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관련이 있으니까 늘었을 겁니다. 그래서 A제화와 C제화는 관련이 있다. 그래서 얘는 연관제입니다. 이번엔 봤더니 A제화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D제화의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관련은 있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관련이 있으니까 얘는 연관제입니다. 그럼 이때 얘가 대체제인지 보완제인지 얘를 판단해 보는데, 자, 정확하게 따라오십시오. 첫 번째, A제화의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B제화의 수요량이 증가한답니다. 그 말은 지금 뭐가 중간에 숨어 있냐면 A제화의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A제화의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수요의 법칙. 그럼 A제화의 수요량은 어디로 넘어갔겠다?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는 B제화로 넘어가서 B제화의 수요량이 증가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A제화와 B제화는 무슨 관계에 있다? 대체제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대체 관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쉽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있는데 얘는 주거용 부동산이라는 동일한 효용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수요가 어디로 움직이겠다? 당연히 연립주택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을 때 아파트 수요량은 감소하고
그 아파트 수요량이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는 연립주택으로 가니까 연립주택 수요량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A제와 B제와는 지금 대체관계. 그 다음 이번에는 A제와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A제와의 수요량은 감소했을 겁니다. 그런데 B제와의 수요량도 같이 감소합니다. 그 말은 A제와의 가격이 올라갔을 때 A제와의 수요량 감소, 같이 사용되는 B제와의 수요량도 감소란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A제와 B제와는 같이 사용됨에 따라 만족도가 커지는 제와, 얘를 보완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를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체제와 보완제의 개념을 설명드릴 때 뭐 소고기, 돼지고기, 상추, 돼지고기 이런 예를 들어가면서 온갖 내용을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 필요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공부하는 건 부동산 학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식품 영양학이 아니기 때문에 돼지고기와 소고기가 대체관계인지 보완관계인지 이런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상추와 돼지고기가 보완제인지 대체제인지 당연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만 가지고 구분해 주시면 된답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대체라는 표현이 나오기 위해서는 동일한 효용, 동일한 만족도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박수현이라는 강사가 있습니다. 그럼 박수현이라는 강사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박수현과 동일한 효용, 만족도를 주는 강사가 있어야지만 대체관계가 성립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박수현을 대체하지 못할 겁니다. 중요한 것, 대체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만족도를 제공해야 됩니다. 동일한 효용을. 그리하여 하나를 사용하면 얘는 다른 하나를 사용하지 않는 게 포인트인 겁니다. 콜라와 사이다는 대체제입니다. 그럼 콜라를 마시면 사이다 안 마실 겁니다. 이 내용. 그 다음 보완관계는 같이 사용됨에 따라 효용 만족도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제안은 같이 사용함에 따라 효용 만족도가 커지니까 상호간에 보완하는 제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하여 중요한 포인트 같이 사용입니다. 그럼 해당 제화와 보완제는 수요량이 줄면 해당 제와 수요량 줄면 보완제 같이 사용되는 보완제의 수요량도 줄고 해당 제와의 수요량이 늘면 같이 사용되는 보완제의 수요량도 증가한다. 대체제는 해당 제와의 수요량이 증가하면 대체관계인 대체제의 수요량은 감소하는 겁니다. 하나를 쓰면 하나를 안 쓰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연습입니다. 여러분,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같이 사용됨에 따라 만족도가 커지는 제합니까?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는 제하다? 동일한 효용을 제공합니다. 주거용 부동산이라는 동일한 효용을. 그러니까 얘는 대체 관계입니다. 아파트 수요량 증가하면 연립주택 수요량은 감소하는 겁니다. 이 내용. 그 다음 아파트와 빌라는 마찬가지 주거용 부동산이라는 동일한 효용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대체 관계입니다. 근데 이번엔 아파트와 아파트 부지는 아파트를 사용하면 아파트 부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아파트와 아파트 부지는 같이 사용됨에 따라 만족도가 커질 겁니다. 그래서 대표 주자로 건물과 건물 부지는 같이 사용됨에 따라 만족도가 커지는 대표 주자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업용 건물, 상업용지 이렇게 나오면 걔는 같이 사용 만족도 커지는 보완 관계라고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지금 보신 상업용 건물과 상업용지, 건물과 건물 부지구나. 같이 사용 만족도 커진다. 보완 관계. 그럼 상업용 건물의 가격이 올라가면 상업용 건물의 수요량 줍니다. 같이 사용되는 상업용지의 수요량도 감소할 겁니다. 지금 그것만 판단해 주실 수 있으면 된답니다. 그 다음 이제 공급의 개념이 있습니다. 당연히 수요의 개념과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수요는 시장이 중심인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 그 관계가 반비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급은 이제 당연히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따질 것이고 공급의 개념도 플로우, 유량 개념이어서 일정 기간 동안 공급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더라. 그 다음 사전적 개념이기 때문에 공급은 이미 판 양이 아니라 앞으로 팔 양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공급도 시장에 효과 있는 공급이 되려면, 영향을 끼치는 공급이 되려면 팔고자 하는 욕구뿐만 아니라 팔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건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걔를 유효 공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에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중요한 포인트는 자 1번 공급의 법칙은 당연히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일 겁니다. 시장의 중심인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 그때 실제로 아파트 건설업체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이익이 커지니까 아파트 공급량을 늘릴 겁니다.
해당 재화의 가격이 올라오면 공급량 증가합니다. 그래서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비례한다. 이게 공급의 법칙입니다. 그럼 안 봐도 뻔한 게 하나의 공급은 곡선 하나로 표시가 될 거고 비례관계니까 우상향하는 곡선일 겁니다. 그 곡선은 단순히 점 두 개의 연결이 아닌 가격과 공급량의 조합인 두 개, 단순한 점 두 개의 연결이 아닌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점들의 모임이 곡선으로 나타난 거고 그게 바로 하나의 공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장의 중심 only one은 바로 가격이더라. 가격을 중심으로 판단해 준답니다. 그러면 안 봐도 뻔한 게 우리에게 공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를 물어보면 우리는 무조건 다 뭐라고 대답할 준비를 한다? 공급의 변화라고 대답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다 가격 이외니까. 다 곡선의 변화라고 대답할 준비를 합니다. 딱 하나 시장의 중심이 뭐가 떴을 때만 가격의 변화가 떴을 때만 걔만 공급량의 변화, 걔만 곡선상의 점의 이동으로 분석.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끝납니다. 그리하여 공급은 누구의 마음속에 있는 거냐면 공급자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은 가격과 공급량의 조합이며 가격 이외의 요소가 변화하면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예 공급자의 마음 자체가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가격의 변화만 단순한 공급량의 변화가 되더라. 그 곡선상에서 점이 움직여 다닌다. 그리하여 지금 곡선 하나가 우상향하는 곡선 하나가 공급 하나를 표현하고 있고 곡선의 변화면 공급의 변화, 가격 이외의 요인. 해당 재화의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가격 이외더라. 절대 공식입니다. 몇 번 지금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무조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한다. 공급의 변화, 무조건 곡선의 변화, 무조건 가격 이외. 딱 하나만, 뭐만? 해당 재화의 가격만 가격. 공급량의 변화, 곡선상의 점의 이동.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키 부분의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균형의 결정과 이동이 나옵니다. 여러분 균형은 1번 균형의 개념이 나오는데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서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는 상태입니다. 같아진 상태를 얘기하더라. 그런데 중요한 건 얘가 우하향하는 곡선 수요, 얘가 우상향하는 곡선 공급입니다. 그럼 지금 수요와 공급은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때 이 교차하는 점에서 뭐가 같아지는 거냐면 이 점에서 내려간 양 공급량과 이 점에서 내려간 양 수요량이 같아지는 겁니다. 그리하여 균형의 결정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바로 균형점이 되는 거고 그 균형점에서의 가격을 우리는 균형 가격, 그 균형점에서의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균형점은 무엇과 무엇의 조합이다? 아까 수요는 가격과 수요량의 조합이었습니다. 공급은 가격과 공급량의 조합입니다. 그럼 균형점은 무엇과?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조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한번 보면 시장에서 수요 곡선 하나를 그린 겁니다. 제가 지금 우하향 곡선을 그리자마자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요 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비례하는 것. 가격과 반비례하는 건 수요량이지 공급량이 아닙니다. 가격과 수요량의 무수한 조합의 모임은 하나의 수요다. 걔가 뭐 하나로? 곡선 하나로 표시됐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상향하는 곡선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상향하는 곡선은 가격과 비례관계인 겁니다. 가격과 비례관계인 건 공급량이더라. 무수히 많은 가격과 공급량의 조합을 점들의 모임을 바로 뭐라고 한다? 공급. 걔가 곡선 하나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곡선 하나가 공급 하나였습니다. 지금 제가 시장에서 무엇과 무엇을 동시에 다 표현한 겁니까?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때 이 교차하는 점을 얘를 뭐라고 하냐면 균형점이라고 합니다. 왜 균형점이라고 하냐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균형점에서의 가격을 당연히 균형 가격, 균형점에서의 거래량은 얘를 균형 거래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균형 거래량은 수요량, D는 디맨드입니다, 여러분. 수요량. S는 서플라이입니다. 그래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진 것, 얘가 균형이고 균형 거래량에서는 당연히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을 겁니다. 그럼 앞으로 균형 가격을 구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무엇과 무엇을 갖게 놓고 수요량과 공급량을 갖게 놓고 풀었을 때, 즉 균형 상태에서의 P, 그 P가 바로 뭐가 된다? 균형 가격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균형 가격을 구할 때에는 뭐와 뭐를 같게 놓고 푼다? 수요량과 공급량을 같게 놓고 풀어서 그때의 P가 바로 균형 가격이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균형점의 이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지금 수요와 공급이 마주친 점에서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점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균형이. 그리고 균형은 수요와 공급이 같은 것이 아니라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것이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 변화 요인이 생겨서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해서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이 곡선이 변화할 겁니다. 우측이나 좌측으로 이동이 돼서. 그럼 균형점이 이동될 것이고 균형점이 이동되면 균형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고 불변일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전액 균형 가격보다 균형 거래량이 불변일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로 왜 가격 이외 요인 변화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만약에 가격이 변화했다 그러면 곡선 상에서 점이 움직여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 이외 요인 변화로 수요의 변화 또는 공급의 변화가 발생하면 균형점이 이동한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균형점이 이동하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변화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들어보면 소득이 증가했답니다. 근데 제가 바로 수요 증가 요인이라고 적은 겁니다. 바로 전까지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소득이 증가했을 때 일반적 정상적인 개념에서는 수요는 증가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소득이 감소하면 허리띠 졸라매니까 수요가 감소하고 그래서 소득과 수요는 같은 방향 움직이는 게 정상이다. 반대 방향 움직이면 열등제였습니다. 그러면 별다른 얘기가 없다면 재화의 종류를 주지 않는다면 소득 증가라고 줬을 때 얘는 정상제를 의미합니다. 그럼 당연히 수요는 증가할 겁니다. 그럼 수요 증가 요인이 딱 발생하는 순간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이 된 겁니다. 아까 보시는 것처럼 수요가 증가되면 동일한 가격에서 수요량이 증가하니까 원래의 곡선보다 우측으로 삐져나간 점이 나오고 그 점을 연결했을 때 우측으로 삐져나간 곡선이 연결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을 시켜버리면 이제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됩니다. 우측으로 이동되면 균형점이 원래 하얀 점에서 이제 이 보라색 점으로 이동이 된 겁니다. 균형점의 이동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균형 가격은 전의 가격보다 상승한 거고 균형 가격 상승. 그리고 균형 거래량은 전의 균형 거래량보다 우측으로 이동해서 증가가 됐답니다. 균형 거래량은 증가.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을 하실 거냐면 균형점의 이동에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전에보다 상승인지 불변인지 하락인지 균형 거래량이 불변인지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금 앞에서 박수현이 얘기한 것처럼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구나. 깝깝한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이렇게 그려야만 된다면 지금 앞에서 수업하고 있는 제가 더 깝깝할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시험장에서 이 부분 문제가 나오면 보기 5개, 그러면 그래프를 5개를 그려야 될 텐데 지금 그린 이 그래프의 그림이 가장 쉬운 편에 속한답니다. 그럼 이것보다 더 복잡한 내용을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한 내용들까지 그려서 판단해야 된다면 얘는 제 시간 안에 1분 안에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한 저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시면 분명 균형점의 이동의 문제가 나오면 나왔네 정말 고맙다 그러면서 바로 푸실 수 있는 공부가 될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분간 쉬고 10분 쉬는데 5분 먼저 핵심 키워드 정리하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분 쉬신 다음에 균형 가격의 변화, 제 나름의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고 돌아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